안녕하세요. 이제 묵그랜드에서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게 된 이제 김덕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9회 그 대비 이제 시험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약간, 말씀드릴 것이 이제 있습니다. 요거는 1년이라는 이제 시간 동안에 장기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이제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할당하실 수 있는 어떤 시간, 이런 거를 잘 고민하셔서 1년이라는 스케줄을 이제 토막토막 내셔서, 절차적인 방법을 잘 따져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하시는 결과가 잘 나올 걸로 판단이 돼요. 우선은 이제 11월, 12월 과정에 이제 묵그랜드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교수님들이 프린트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기본소가 아직 안 나왔고, 기본소 페이지가 이제 많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본소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해당 과목에 대한 용어, 과목의 특성에 맞는 어떤 내용들을 약간 이제 기본 개념을 잡기 위한 차원으로 프린트 형식으로 이제 얇은 걸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2강이라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하다 보니까 전 범위를 다룰 수 없지만은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실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마다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과목의 성격을 다 잡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개가 있긴 있어요. 이제 프린트에도 이제 관련되는 게 약간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특징은 과목을 잘 보시다 보면은 부동산 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전부 다 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학이죠. 민법, 공법, 세법, 공시법, 중개사법 이런 식으로 법학이 주된 시험 과목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상 많은 이제 법률 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 관계가 발생하면은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소양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주된 시험 과목으로 이제 법률 과목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학 개론은 이게 법학이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학 개론의 이제 기본적인 가장 근본 뿌리 학문은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 중에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하고 경영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조금 이제 다른 과목과는 이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질적이라는 것은 내용도 다르지만은 쓰는 용어들도 많이 달라요. 법적인 마인드와 경제적인 마인드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거 위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질적인 과목인 부동산학 개론을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고, 기초 강의 수업 들으실 때는, 제가 담당한 학개론은, 제가 이제 저 인간이 무슨 얘기 하고 있구나라는 듣기만 하시면 돼요. 필기도 하실 필요 없고, 이런 의미구나 듣기만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 기본서 강의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동질적인 과목인 법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다른 과목을 이제 이 기초적인 이제 용어를 잡는 과정에서 다 하시다 보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 들으실 때는 이 민법을 위주로 한번 시간을 많이 할당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라고 그냥 흐름에 대한 맛만 느끼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민법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법을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면 1월달 이후에 이제 기본 강의가 쭉 들어갔을 때 거기 비중을 3, 4월까지 계속 민법 비중을 이제 50% 정도 이상을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과목을 이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시간 할당을 조금씩 늘리는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공부 할당할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또 잘 생각하셔서 이 비중을 이제 개인적으로 또 잘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죠. 그래서 민법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법적인 용어를 익숙함을 가져라. 그리고 부동산학 개론은 나눠드린 프린트를 사실상 이해를 못 하셔도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부동산학 개론의 과목의 성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동산학 개론은 말씀드렸던 건 경제 경영입니다. 중개사 시험에 이 부동산학이 이제 시험 과목 들어간 이유는 중개업무를 하시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법률 관계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겠지만은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배양할 차원으로 이제 이 부동산학 개론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장에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그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과목이 성별상 부동산학이 아니라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그 개론이라는 단어 자체는 잡다한 거를 다 다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서 페이지에 적혀져 있는 목차로 나와 있는 광범위한 내용들이 사실상 다 골고루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골고루 주제별로 나오긴 하지만은 그 비중이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학습자로 나눠드린 프린트에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은 그 출제 경향 분석표라는 것이 쭉 해놨어요. 이건 주로 이제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된 그 시험 목차대로 이제 쭉 한 겁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학문이다 보니까 출제원들마다 이제 그 성향이 좀 다르고 연구 분야가 달라서 이게 그냥 출제원 개인에 맡기면은 굉장히 주관적인 그 형식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제 유일하게 세부 목차가 나와 있는 것은 부동산학 개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편의상 이렇게 보기 좋게 편집을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학 개론을 이제 정리하시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세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세 군데를 꼭 정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인데, 부동산학 개론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거기 보면은 부동산 이제 경제론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 경제론은 인력공단의 목차에 의하면 두 가지를 제시해 줬는데, 하나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논리가 그 목차로 잡혀져 있어요. 근데 수요 공급이 기본으로 한 5문제 정도가 직접적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그 중개사 시험에 부동산학 개론에 들어온 이유가 시장을 흐름을 읽고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그 개념이 경제학에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 행동과 생산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기초적인 걸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이 경제론에 이제 수요 공급이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수요와 공급 이론이죠. 이제 자체적으로 문항수가 5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만은 이거는 5문제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인력공단에 제시된 목차에 의하면은 경제론 다음에 시장론이 나옵니다. 그럼 시장론도 수요 공급을 알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장론 다음에 보면 시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데 시장에 맞짱 뜰 수 있는 주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정부예요, 정부.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돼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시험에서는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정책을 정부가 시행을 했어요. 근데 그 효과적인 측면을 물어볼 때는 결과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준 거기 때문에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공급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지문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면은 시장론하고 정책론을 문제를 푸실 때도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가장 이제 그 기초적인 이제 분야가 또 중요한 분야가 경제론이다라는 거죠. 경기 변동도 물론 한 문제 정도 나오지만은 우리는 중요한 게 이제 수요 공급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인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얼마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이러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은 요즘 한 8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어렵고요. 용어가 굉장히 이질적이고 처음에 오프라인 쪽에서 투자론을 들어가실 때 내가 이 공부를 왜 했나 할 정도로 그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파트가 투자론이에요. 그래서 투자론이 정복이 되신 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60점은 다 넘으시는 이제 그걸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투자론이 제일 학계론에서 제일 정점에 해당되는 어려움을 가지는 이제 주제다라고 말씀드리고 문항수도 많이 나오지. 요것만 자체가 20점짜리니까. 그리고 또 한 주제가 있는데 3대 테마 중에 부동산을 이제 구매를 해요. 근데 부동산이 비싸기 때문에 이 본인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사는 게 사실상 힘들어요. 그 도움을 받아야 돼. 그 도움을 받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했을 때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답변하신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 분들은 많지 않고 뭐 금수저 해당되고 그 대부분의 서민분들은 도움을 부동산 단순하게 이제 주택을 구매할 때도 도움을 받는데 어디에 도움을 받느냐면은 은행이라는 이제 그 기관에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그 은행 입장에서 즉 투자로는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는 투자자 입장에 논하는 데에 비해서 금융론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이 주된 내용으로 논합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금융론이야. 이거 한 5문제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하고 투자론하고 금융론 이 세 가지가 3대 그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수가 나오면은 이 세 군데 파트에다가 별표를 치셔서 내가 요거를 정복만 하면은 무조건 합격을 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들이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만큼 공부하실 맛은 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부담 없이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요 세 군데만 하더라도 그 18문제가 기본이어서 여기만 해도 45점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문항수가 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제 감정평가론이라고 있는데 이 감정평가론은 34번부터 배치가 되거든요. 한 7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페이지는 많아요. 많은 페이지에 비해서 문항수는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투자로는 사실상 한 50페이지 정도에서 8문제인데 이거는 한 150페이지 조금 안 되는 범위 내에서 7문제 정도 되니까 점수의 효율성 면에서는 아마 투자론이 더 좋아요. 근데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감정평가론을 이제 별표 안 친 이유는 감정평가론은 7문제를 다 맞힐 필요가 없어요. 계산 문제도 어려운 게 올해처럼 나오니까. 그래서 평가론은 나중에 요것만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은 그것만 나옵니다. 그 말씀드린 거 내에서 정리만 하면 10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그것이 한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 맞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맞히고 감정평가로 이제 4문제를 맞히시면은 22문제에서 이제 55점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한 18문제에서 2문제만 더 맞으시면 되는 아주 계획적으로 이제 효율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그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2가지를 우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스타트 하실 때는 그 공통적으로 중요한 과목이 이제 민법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셔라. 나머지는 이제 그 기본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수업만 들어도 된다. 그리고 부동산학 개론은 이제 그 경제 경영학적 성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중요한 분야가 이제 3군데가 있다. 경제론의 수요 공급하고 투자 금융론.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파트니까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나머지 나머지 부분들은 한 문제, 2문제, 한 문제, 2문제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나오는 파트인데 이 투자론을 난이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경제론 그리고 금융론 요것만 잡으면 나머지는 난이도가 다 상대적으로 하찮게 느껴져요. 그 나머지는 점수 따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출제 경향 분석표를 가지고 이런 정도 비중이 나오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야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과목에 또 성격이 하나 있는데 그 부동산학 개론은 그 이론이 있고요. 이론 문제가 있고 이제 계산 문제가 있어요. 이론이 그냥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게 30문제고 이게 이제 10문제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 40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점점 비중이 세지고 있습니다. 7문제 나오다가 25회 때 11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8문제 나오다가 28회 때 이제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론 30개, 그리고 계산 10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 공부하신 분들이 이 계산 문제에 대한 그 부담을 워낙 많이 느낍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가능해요. 어차피 계산기 지참하는 시험이니까. 그런데 나누기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수험생분들의 이제 상당수 분들이 공부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성인고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누기로 할 때 4 나누기 2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2번에 2고 만약에 4번에 0.5다. 그럼 답은 이거는 이제 2번이거든요. 2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0.5로 찍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이제 여기 4에 해당되는 거하고 2에 해당되는 것이 투자, 경제, 금융론에 보면은 많은 공식들이 있어요. 이 공식에 해당되는 걸 요 칸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뭐 산항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어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B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A에 뭐가 들어가고 B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많은 이제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A에 대한 B 하면은 위에 거냐 아니면 아래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당연히 위에 거예요. 대안이란 말이 있으면 대안 앞에 있는 걸 밑으로 까시고 대안 뒤에 있는 거를 위로 덮으셔야 됩니다. 단순한 공식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3, 4월까지는 B분의 A 밑에 걸 찍하시는 분이 한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서 나중에는 결국 기출문제를 보시다가 질려버려요. 그래서 계산을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계산 포기하신 분들이 또 어중간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요번 28회 때 좀 고통을 받았던 회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산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고 계산 문제 10문제 중에 보면은 이 5문제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제 누르시는 절차만 아셔도 풀 수 있게 해줘요. 그 배경이 시험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85년도 1회 때 시작했고요. 계산 문제를 공식적으로 출제하겠다라고 한 것은 11회 때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계산 문제 거의 없었어요. 11회 때 갑자기 이제 그때는 전 강의 안 했지만은 11회 때 갑자기 시험 공고란에 계산기 지참이라고 바뀌었어요. 전에는 계산기 금지였었거든요. 계산 문제도 거의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지참이 하면서 5문제가 계산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초창기 때는 굉장히 간단한 것만 나왔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5문제, 6문제, 7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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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1문제, 10문제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회부터 28회까지 그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계산 문제가. 그러면은 이제 한 100문, 거의 뭐 20번 정도 봤다 그러면은 7문제씩 해도 100문제가 훨씬 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계산 문제에서 어느 부분이 계산 문제에 나올 것인지가 그 유형이 나옵니다. 유형은 이미 결정됐고요. 결정된 유형 중에 그 난이도가 이미 상한선에 도달한 계산 문제가 있고 아직은 난이도가 상한선에 도달하지 않은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가 있고, 5년, 7년, 6년, 이런 때마다 가끔 나오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준비 못 하시니까 저희들이 대신 준비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어. 10번 보면은 만약에 한 7, 8번 나오는 계산 주제가 있고요. 상한선에 도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5문제 정도가 나와요. 5문제. 그럼 5문제 정도가 나오면은, 그럼 나머지 5문제는 어려운 게 이제 또 있겠죠. 이거는 아직 상한선에 도달하지 않고 올해처럼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더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특히 어려운 게 3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주 난이도가 세게 나오는 계산 문제는 현장에서 풀면 안 돼요. 그 시간만 낭비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민법 다 푸시고 혹시 시간 남으면 그때 건드리시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5문제 정도를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풀었고 나온 거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 그럼 나머지 5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막판에는 찍어야 돼요. 이거 이제 극단적인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찍는 것도 그냥 막 찍는 게 아니에요. 빅데이터에 의해서 오지선다 중에 1번하고 5번은 그렇게 문항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계산 문제가 2번, 3번, 4번에 집중적으로 얘네들이 할당 효율적으로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결정을 해드리겠지만은 26회 때는 8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이제
그 4번이 5문제가 나왔어요. 8문제 5문제. 3번, 4번이. 그리고 27회 때는 8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5문제가 3번에 찍혔어요. 3번에. 그러니까 26회 4번, 27회 3번이었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28회 때는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막판에 되면은 특히 시험 3일 전에도 수업을 했는데 막 결과적으로 계산을 포기하신 분들이 쫓아오셔서 몇 번을 찍어야 됩니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혹시 확률적으로는 2번입니다 했는데 그것이 28회 때는 10문제 중에 2번이 5문제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4번, 3번, 2번이 돌아가면서 출제 비중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들 때도 이상하게 이제 2번, 3번, 4번에 이제 할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번에 답이 찍힌 것은 뭐 2, 3%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 공부를 하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공부하시다가 5문제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는 문제를 확실하게 잡으면은 이 찍힌 번호 가지고 나머지 못 찍은 거를 찍었을 때 그 통계에 의한 확률이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푸신 5문제가 안 푼 5문제의 그 맞출 확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 5문제를 푸시는 것이 이제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서 나오면은, 풀어야 될 5문제에 해당되는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패스해야 될 문제, 아직 상한선 도달하지 않고 올해처럼 새로운 형태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 있는 분야가 뭐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의 성질상 이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 부동산 학개론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이제 독특한 특징이 계산이 나오지만은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3번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은 요번 28회 때 총평이 있고요. 29회 때 시험 대책이 있지만은 29회 시험 대책은 그냥 일반적인 논으로 한 거예요. 근데 28회 시험 총평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20회 이후에 이제 보면은 올해 28회가 20회 이후의 문제 중에서 역대급으로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예년에 보면은 이제 1차에서는 민법이 조금 어렵게 내고, 그리고 2차에서는 원래 어려운 공법을 2과목 정도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28회 때는 부동산 학개론을 계산 문제 많이 내가지고 힘들게 했고, 2차 과목 중에서는 이제 중론이 공법은 원래 어려웠었고 어려운 거 그대로 냈고, 공시법하고 세법도 어렵게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개사법하고 민법도 이제 그 예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세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지금 나온 배경은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은 합격자 수가 그 작년보다 적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측은 해놨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조금 부드럽게 내서 1차를 합격하시고 2차 한번 보신 분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럼 그분들을 다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제 동차 합격하시면 통과시키면 합격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아닌가라는 차원으로 해서 난이도가 좀 높아질까 했는데 이제 이게 전 과목에 대해서 좀 어렵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조정한 건 느낌이 드는데, 이건 뭐 떠나가지고 거기 28회 때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29회를 대비하신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한 해가 굉장히 세게 나오잖아요. 그 당분간은 좀 부드럽게 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합격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9회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 때까지 뭐를 예상하시냐면은 29회 문제, 29회는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시면은 조금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은 다 붙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포기만 하지 마셔라. 근데 포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포기하시냐면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두드러지고 온라인 쪽은 제가 뭐 통계를 못 잡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점수고 공부 시간이야. 여러분들 기출문제 학개론 한번 아무 백지 상태에서 풀어보세요. 그래도 최소 30점 이상은 나와요. 30점에서 40점은 진짜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엄청 남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맞네. 찍으면 의외로 맞고, 그 모르는 거, 어차피 모르는 거 막 찍어요. 그럼 3, 40점은 나와. 그러면은 별로 어렵지, 20점만 더 높이면 되겠네? 라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4개월 공부하셨어. 그러면,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공부는 아니고요.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학창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갑자기 시험은 뚝 떨어져, 오히려 20점대로. 이게 이제 요 기간이 좀 상당히 좀 정체가 돼 있어요. 요거를 버티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에휴, 안 되나 보다 해서 포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기간 동안에 계속 꾸준히 하시잖아요. 이거는 공부는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겁니다. 그 공부는 스며드는 과정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내용이 벼락 맞듯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점수가 올라가. 어느 순간 벼락 맞는 시기야, 이게. 그 벼락 맞는 시기가 보통 언제 하냐면 시험 날 벼락 맞아요. 시험 당일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다 보면은 뭐 늦게 받으시면 시험 당일날 받고 좀 빨리 하시면 뭐는 7월달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순서만 시간만 차이가 있지 언젠가는 포기만 안 하시면 결국 60점 이상은 다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끝까지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나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는 그 자신감에 의해서 나만 붙고 다 떨어진다는 자신감에 의해서 하셔야 돼요. 중간에 고비가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스며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요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것은 요 29회가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OT 과정을 이제 그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초 과정에서 12강이라고 이제 짧은 시간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용어 위주로 이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 달리 인문서가 공통 자료가 안 나와서 개인적으로 이제 기초적인 상황을 이제 아셔야 될 거를 해봤어요. 주로 수요 공급에 대한 강조해드렸던 기초, 투자론에 대한 기초, 금융론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이 내용이 기본서에 약 한 40% 정도 해당되는 30%도 좀 안 될 거예요. 중요한 용어를 잡는 과정이니까 그거를 이제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제 부동산의 이제 그 기본 개념이라고 이제 그 타이틀 안에서 뭔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은 요거를 잠깐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앞에 목차가 나왔듯이 첫 번째는 이제 그 부동산학의 총론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학 주제 입장에서는 이게 세 문제 정도가 출제를 해요. 많이 내지는 않는데 어떤 이제 용어적인 면에서 그 관련되는 아주 기초적인 파트고 이 세 문제는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파트에서 인력공단에서 제시된 목차가 딱 4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 하나가 부동산학이 뭐지라는 이제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요 내용은 없어요. 그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은 학문적인 용어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이질감을 느껴서 잘 안 하십니다. 그 내용은 많지 않아요. 대신에 요건 한 10번 보면 한 서너 번 정도 나오나 4번까지는 힘들고 한 3번 정도 나오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물은 결국 부동산일 거 아니에요. 물론 부동산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과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부동산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그 부동산이 뭐지라는 이 부동산의 개념을 물어봅니다. 이 부동산의 개념은 그래서 이제 10번 보면 한 8번 출제를 하는 파트고요. 이거를 부동산 학적으로 이제 개념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학적으로 부동산 개념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독특한 이제 특성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10번 보면은 한 8번 나오는데 28회 때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29회 때는 어떻다고 해야 돼요? 이거 나 출제되는 거 100%입니다. 이거. 어쨌든 부동산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동산 중에 대표적인 부동산은 뭐가 떠오르세요? 토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토지가 가지는 내용이죠. 근데 토지라는 이제 이 고유명사가 인간이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명칭이 나옵니다.
토지 이걸 용어라 그래요. 토지 용어. 그래서 토지 용어가 이제 지금 작년에도 나왔었고 올해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지 말고 또 다른 부동산 이런 익숙한 것은 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에 대한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부동산학개론 기본서에는 다뤄져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내용은 어디서 하시냐면은 공법 시간에 하시면 돼요. 공법 시간에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주택에 대한 종류가 다뤄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가끔 부동산학개론에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법 문제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부동산학개론은 최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개론이다 보니까 공법 문제도 가끔 나온다는 거. 토지 용어 10번, 한 7번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이 경제학에서 분리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민법상 논리 보면은 부동산 아니면은 물건을 뭘로 구분하냐? 나머지는 다 동산이에요. 그러면은 그 경제학에서 분리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동산과 다른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특성이라 그래요. 특히 토지의 특성을 논하는 거거든요. 이 부동산 특성은 10번 보면은 9번 정도가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결국 최근에 보면은 저 4가지 주제로 압축이 되고요. 이 중에서 전통적으로 1등은 특성이고 2등은 개념이고 3등은 토지 용어인데 10번 보면 9번, 8번, 7번 나올 정도로 얘네들이 비중이 높아요. 이 3가지를 위주로 하시고 부동산학에 대한 기본 개념은 기본서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잘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막판에 뭐 요약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퉁쳐서 하셔도 되는 겁니다. 나오는 것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4가지 주제에서 3문제가 나오고 요거는 100% 맞춰야 될 아주 난이도가 학급에 해당되는 주제들이에요. 근데 이번 기초 과정에서는 부동산 특성을 강의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 어떤 그 부동산 특성 논하다 보면은 이러이런 특성이 있고 이러이런 특성에 의해서 이러이런 파생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파생 현상이 발생한다는 걸 설명해 드리려면은 본문에 대한 내용을 또 언급해 드려야 돼. 그러면 이제 본문도 모르시는데 같이 연결시키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기초 강의 중에서 용어 개념과 연관되는 요 2가지 부동산 개념이 뭐예요라는 거랑 토지가 어떤 용어가 있는지 요 2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29회 때 다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잡으시고 여러분들 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제1절의 부동산 개념이 있고 이 제1절 부동산 개념을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아셔야 돼요.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고 그리고 절차적 민법부터 하시고 개론은 중요한 주제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3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 말고는 그거보다는 난이도가 다 쉽다. 그리고 포기만 하면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거를 믿으시면서 시험 때까지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조력자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많은 자료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OT를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 강의를 이제 그 2번째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